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몸에 총알 5발을 맞은 채로 말이죠. 어깨에 하나, 등에 둘, 복부에 하나, 무릎에 하나였습니다. 매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매 숨이 피맛이었죠. 제 뒤에서 북한 군인 40명이 가진 모든 걸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용 지프를 훔치기 전에 살인자로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죽는 게 낫다고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6살 소녀가 제 소총이 그녀의 얼굴을 겨누는 동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증오도 아니었죠.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인 혼란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충성입니다. 24살이고요. 3년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국경군인이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 국경에서 가장 위험하고 감시받는 곳이죠. 수천 명 중에서 선발된 최고 중 하나였고 주저없이 죽이도록, 의문 없이 명령을 따르도록, 탈북자나 스파이나 넘으려는 누구에 대한 첫 방어선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 번. 명령을 따랐습니다. 자유를 향해 넘으려는 비무장 사람들을 쏘았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 한 번은 임신한 여자도.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의무였다고. 그들은 배신자라고. 죽을 자격이 있다고. 그 소녀가 저를 쳐다볼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더 이상 그 거짓말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충성스러운 가족의 아이가 어떻게 후회 없이 죽이도록 훈련받은 엘리트 군인이 되는지. 둘째, 세계에서 가장 감시받는 국경을 순찰하면서 넘으려는 누구든 처형하는 게 당신의 일이라는 걸 아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셋째, 나라를 위해 죽인 군인이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나라를 배신하는 게 낫다고 결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그게 아무도 명령 따르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복종에 관한 게 아닙니다. 복종을 위해 당신 인간성의 어느 부분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거죠. 그리고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93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장교의 아들이었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싸우셨고 아버지는 군대의 고위장교, 삼촌은 군 정보부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엘리트 가족이었습니다. 조국을 섬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그런 종류의 가족이었어요.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른들은 제게 운이 좋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이 어두운 지방에 사는 동안 수도에서 태어나서 운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굶주릴 때 음식이 있어서 운이 좋다고. 충성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군사 역사까지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운이 좋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섬길 기회가 있어서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들과 함께 자랐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7살 때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행진을 연습했어요. 10살 때 과학자나 교사를 꿈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군복을 꿈꿨습니다. 15살 무렵 90년대 기근이 여전히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줄 때도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지냈어요. 아버지가 잘 섬겼기 때문이었죠. 저는 충성이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 시스템이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8살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모든 남자가 복무해야 했지만 저에게는 의무 그 이상이었어요. 명예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고위장교의 아들에게 기대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기초훈련은 잔인했지만 저는 예상했습니다. 새벽부터 운동하는 6개월. 완전한 장비로 행진하고 쏘는 법, 싸우는 법, 최소한의 배급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적을 증오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미국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조국을 파괴하기 위해
순간을 기다리는 침략자이자 위협으로 보라고 했어요. 선전 영화와 추정되는 잔혹 행위의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만이 우리 인민과 완전한 전멸 사이에 있다고 계속해서 주입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존경하는 상관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가족 전체가 이런 믿음 위에서 섬겨왔을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반역을 의미했어요.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자 재교육소나 더 나쁜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의미했죠. 기초훈련 후 저는 중국 국경 근처의 정규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일상적인 순찰, 군사창고 경비, 가끔 중국에서 불법 상품을 들고 넘어오는 밀수업자들을 쫓는 일이었어요. 지루했지만 안전했습니다. 실제 전투를 보지 못했고 누구도 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고 절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 지휘관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연례 평가에는 규율 있고 충성스러우며 신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읽으실 단어들이었고 제 목적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1살 때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공식 봉인이 찍힌 봉투가 열리는 동안 저는 차려 자세로 섰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오충성 병사는 2014년 4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복무하도록 선발됐습니다. 놀라서 올려다봤습니다. 판문점이요, 선생님? 그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다. 축하한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판문점은 북한군과 남한군이 문자 그대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국경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선으로만 나뉘어 있죠. 1953년에 휴전협정이 서명된 곳이자 남북회의가 열리는 곳, 그리고 남한 관광객들이 국경을 보러 오는 곳입니다. 전체 DMZ에서 가장 감시받고 가장 긴장되며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배치된 군인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평균보다 키가 크고 신체적으로 완벽하며 충성스러운 가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눈 깜빡임 없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세계 앞에서 북한의 힘과 규율을 대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댁에 소식을 들고 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군사신문을 읽고 계셨죠. 제가 들어왔을 때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 판문점에 선발됐습니다.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일어섰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봤습니다.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잠겼어요. 네가 이 가족의 가장 큰 명예를 가져왔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판문점이라고? 우리 충성이가 판문점에 간다고? 아, 그래.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최전방에 있을 거야. 전체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날 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다른 군 장교들, 가족을 초대했어요. 모두가 저를 축하했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이제 짊어지게 될 책임이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라고 생각했죠. 새 유니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어떤 것보다 우아하고 잘 만들어진 유니폼. 마침내 가족이 그려준 운명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명예가 저를 살인자로 만들 거라는 것을. 이 우아한 유니폼이 비무장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명령과 함께 올 거라는 것을. 모두가 축하한 책임이 자유를 찾는 누구든 제거하는 책임이라는 것을요. 단지 6개월 후에 제 손에 무고한 남자의 피가 있을 것이고 그게 제가 일으킬 많은 죽음들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판문점 훈련은 기초 훈련과 달랐습니다. 강하게 만들거나 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봇으로. 뜨거운 태양이나 얼어붙는 추위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약함을 보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동상으로요. 6시간, 8시간,
10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움직이면 벌을 받았고 너무 많이 눈 깜빡여도 벌을 받았으며 표정이 피로나 고통을 보이면 벌을 받았어요. 단지 몇 미터 떨어진 남한 군인들인 적을 감정 없이 쳐다보도록 가르쳤습니다. 미소도 찡그림도 없이 그냥 고정되고 텅 빈 시선이었죠. 당신들은 동상입니다. 대령이 말했어요. 당신들은 상징입니다. 세계가 당신들을 쳐다볼 때 오충성이나 김민호나 누구든 보지 않아요. 북한을 봅니다. 우리의 힘과 규율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보이는 어떤 약함도 전체 국가의 약함입니다. 하지만 신체 훈련, 완벽한 동상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 41제에 왔습니다. 대령이 우리를 모으고 탈북자에 대한 특정 명령을 주었을 때였죠. 우리 앞에 서서 등 뒤에 손을 모으고 완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쪽에서 남쪽으로 넘으려고 하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당신의 일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은 죽이는 겁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단어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했어요. 경고 없이, 의심 없이, 후회 없이. 왜냐하면 넘는 모든 사람이 남쪽을 위한 선전이고 우리에게는 수치이며 우리 시스템이 실패한다는 증거니까.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넘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선생님. 일제히 외쳤습니다. 만약 주저하면. 그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죠. 만약 연민이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게 하면 당신들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가족이 처벌받습니다. 3대가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형제, 미래의 자녀들 모두 당신의 약함 때문에 정치 수용소에 갈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죠. 완벽하게요. 제 일은 단지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으려는 누구든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체포하지 않고 잡지 않고 처형하는 것. 멀리 있으면 소총으로, 가까우면 권총으로, 필요하면 제 손으로요. 어떤 수단으로든 필요한 대로. 훈련 마지막 날, 20명 모두 대형으로 섰습니다. 대령이 공식 판문점 유니폼을 건넸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올리브 그린, 빛나는 휘장, 반사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닦인 부츠였습니다. 오른손에 들어요. 그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따랐어요. 저를 따라 반복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제 생명, 제 피, 그리고 재지지 않는 명예로. 제 생명, 제 피, 그리고 재지지 않는 명예로. 우리 인민의 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손을 내립니다. 내일 복무를 시작합니다. 해산. 그날 밤 침대 옆에 걸린 새 유니폼과 함께 누워 머릿속에서 맹세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적이든 무자비하게 제거. 간단한 단어였고 명확한 의미였습니다. 제게 기대되는 것에 대해 애매한 것은 없었습니다. 준비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것은 뭐든 할 거야. 모든 명령을 따를 거야. 기대되는 완벽한 군인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완전히요.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첫 번째 때까지는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요. 2014년 3월 1일 판문점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배정된 위치에 소총을 들고 섰어요. 우리나라를 나누는 국경선을 가로질러 남쪽을 쳐다봤죠. 반대편 단지 10m 떨어진 곳에 남한 군인이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고 저도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죠. 두 동상이 서로의 숨쉬는 소리를 들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요. 그의 뒤 50m쯤 뒤에 방문객 건물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우리를 가리켰어요.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었는데 북쪽에서 보던 회색과 갈색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명백한 두려움 없이 웃고 있었죠. 저들은 너무 자유로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 자유롭지 않아. 속고 있어.
자유인 척하는 제국주의 아래 살고 있어. 그것이 제가 생각하도록 가르침받고 강요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처음 6개월은 주로 의례적이었습니다. 제 일은 8시간 교대 동안 서 있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검문소에서, 때로는 감시탑에서, 때로는 경계를 순찰하면서요. 항상 보이고, 항상 완벽하며,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전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전투는 강렬하지만 짧죠. 이건 잔인한 단조로움이었습니다. 유니폼 속에서 몸을 익히는 여름 태양 아래 서 있으면서도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총 주위로 손가락을 얼게 하는 겨울바람에 서 있으면서도 데우기 위해 비빌 수 없었죠. 저는 제 마음을 제 몸에서 분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몸은 완벽하게 고요하게 남겨두고 제 의식만 먼 곳으로 보내는 것. 미치지 않고 교대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밤은 탈북자들이 넘으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은폐를 주고 감지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죠. 그리고 밤은 제 훈련이 시험받을 때였습니다. 2014년 8월 15일이었어요. 복무 4개월째였죠. 야간 교대, 새벽 3시. 울타리를 따라 간격을 둔 보안등 외에는 어두컴컴했습니다. 베테랑인 김일병과 함께 동쪽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이 일을 해본 사람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소음을 먼저 들었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숲에서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이 즉시 소총을 들고 신호탄을 공중으로 쏘았습니다. 빛이 지역을 밝은 빨강으로 비쳤을 때 우리는 그를 봤습니다. 30대 후반쯤의 남자. 민간인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어요. 국경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쏴. 김이 소리쳤고 소총을 어깨에 들었습니다. 저도 제 소총을 들었어요. 훈련의 근육 기억으로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남자가 비틀거리고 앞으로 쓰러지고 구르는 걸 봤습니다. 그는 즉시 죽지 않았어요. 고통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단지 2미터인 선을 향해 기어가려고 하는 걸 봤어요. 자유에 너무 가까웠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2번 더 쏘았어요. 소총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명이 멈췄어요. 좋아. 김이 무기를 내리며 말했어요. 확인하러 가자. 손전등을 들고 시체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제 심장이 더 세게 뛰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이름 지을 수 없는 뭔가 때문이었어요. 시체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엎드려 누워 있었고 아래에 피 웅덩이가 퍼지고 있었어요. 김이 붓으로 그를 뒤집었습니다. 남자의 눈은 열려 있었고 죽어서도 남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코 닿지 못할 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듯했습니다. 확인해. 김이 명령했습니다. 규정이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약간의 북한 현금, 지갑,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지만 읽기에는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요. 사진에는 3사람이 있었어요. 방금 죽인 남자, 더 젊고 미소 짓고 있는. 그 옆에 여자, 역시 미소 짓고 있는. 그리고 2 어린아이들, 5살과 3살쯤 된 남매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를 죽인 거였죠. 누군가의 남편을요. 배신자. 김이 뱉었고 시체를 다시 발로 찼습니다. 남쪽 부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겁쟁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들고 그 2 아이를 쳐다보면서 멈출 수 없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으니까요. 무엇이 그를 달리게 했을까요? 그의 삶에서 무엇이 너무나 나빴길래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탈출하려다 죽는 것을 선호했을까요? 사진을 그의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시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마. 당신의 일은 이유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일은 명령을 따르는 거야. 그리고 저는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30분 후 상급 장교가 현장을 검사하러 도착했어요. 시체를 보고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과 저를 보았습니다. 잘했어. 그는 말했어요. 빠른 대응. 깨끗한 사격. 또 다른 성공적인 탈북의 수치를 막았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이 대답했어요. 장교가 저를 봤습니다. 첫 번째인가, 오 병사. 네, 선생님.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프게 느껴집니다. 내 안에 뭔가가 부러진 것 같아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방금 넘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어요. 제 의무를 다해서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 일로 특별 휴가와 이번 주 추가 배급을 받게. 모범적인 복무에 대한 보상이야. 보상이었습니다. 단지 자유를 원했던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한 보상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시체가 보였어요. 열린 눈, 사진, 그 두 아이들. 저는 가르침받은 정당화들을 반복했어요. 배신자였어. 국가를 배신했어. 죽을 자격이 있었지. 나는 의무를 다했어. 나는 좋은 군인이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야. 주문처럼 계속 또 계속 반복했습니다. 결국 새벽 간신히 잠들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사진 속 아이들을 꿈꿨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그들이 이해하게 될지 궁금해하면서요.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한 달 후, 10월에 또 다른 밤이었어요. 이번에는 20대 여성. 남자보다 더 느리게 달렸고, 더 많이 비틀거렸어요. 쏘고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더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적었죠. 의문을 제기할 시간이 적었어요. 이번에는 주머니에 사진이 없었습니다. 내 여동생에게라고 쓰인 편지만 있었죠. 읽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015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월, 50대 노년 남자. 네 번째는 3월, 또 다른 젊은 남자. 다섯 번째는 5월, 절뚝거림이 있어 느리고 쉬운 표적이 된 중년 남자였습니다. 매번 과정이 더 기계적이 됐습니다. 소음을 듣고 신호탄을 쏘고 탈북자를 보고 소총을 들고 조준하고 쏘는 것. 죽음을 확인하고 보고하고 축하를 받고 보상을 받고 반복.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같은 것들을 말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위협이야. 죽이는 게 아니야. 제거하는 거야.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군인이야. 그 거짓말들이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 거짓말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게 했고, 좋은 군인, 좋은 아들, 좋은 시민으로서의 제 이미지를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들이 매번마다 믿기 더 어려워졌어요. 보는 매 얼굴마다요. 제 총알로 끝나는 매 생명마다요. 그리고 2015년 10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요. 늦은 밤, 거의 자정이었어요. 저는 감시탑에 홀로 있었고, 야간 쌍안경으로 북쪽 숲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제 주위를 끌었습니다. 작은 형체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울타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쌍안경을 조정했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분명히 임신 중이었어요. 6개월쯤. 두꺼운 옷을 통해서도 그녀의 배는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잃었고 매 걸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지원군을 부르기 위해 무전기에 손을 댔습니다. 표준 절차였어요.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쌍안경으로 그녀를 관찰했어요.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그녀를 봤습니다. 멈추고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깊게 숨을 쉬는 모습. 마치 아기가 발로 차는 것처럼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봤어요. 아기에게 말하고 있어.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를 약속하고 있어. 더 나은 삶을. 자유를. 5초가 지나갔습니다. 10초. 그녀는 이제 울타리에서 30m, 20m였습니다. 지금 부르면 저는 생각했어요. 그녀는 죽을 거야. 아기도 죽을 거야. 한 발이나 여러 발로 끝나는 두 생명이야. 하지만 부르지 않고 그녀를 넘게 하면 당신 가족이. 오병사. 아래에서 제 근무장교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구역의 움직임이 보여. 왜 보고하지 않았나?
망설임이 끝났습니다. 훈련이 통제했어요. 탈북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자입니다. 임신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뭘 기다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쏴. 소총을 들었습니다. 조준경의 눈을 댔어요. 여자는 이제 울타리에서 10m. 거의 도착했어요. 거의 안전했습니다. 할 수 없어. 제 머릿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임신했어. 아기는 잘못한 게 없어. 지금 병사. 장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등을 맞췄어요. 그녀가 활처럼 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로 날아가서 태어나지 않을 아기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쓰러졌고 그 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장교는 이미 손전등을 들고 시체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납처럼 무거운 다리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시체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엎드려 있었고 장교가 붓으로 뒤집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총알이 그녀를 관통한 후에도 그녀의 마지막 본능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아들이나 딸이 자라고 있던 곳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미 둘 다 죽인 총알에 대한 쓸모없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보.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감정은 없었어요. 배신으로 자기 아이를 죽였어.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죽였어요. 제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제가 한 발로 두 생명을 끝냈어요. 너무 많이 망설였어, 오 병사. 장교가 제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를 본 것과 쏜 것 사이에 5초. 5초가 거의 그녀를 넘게 할 뻔했어. 용납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망설이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으로. 보고될 거야. 이해하나? 네, 선생님.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확실히 해. 해산. 저는 멀어졌고 제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무감각 상태에서 교대를 완료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정당화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배신자였어. 아기를 위험에 빠뜨린 건 그녀였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의무를 다했어. 명령을 따랐어. 하지만 계속 배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보였어요. 결코 태어나지 않을, 결코 숨쉬지 않을, 살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아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떤 삶을 가졌을까? 궁금했어요. 북쪽에서 자라면서 배고픔, 두려움, 엄마를 탈출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만든 같은 시스템과 함께였을까? 아니면 남쪽에서 자라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삶이었을까?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 제가 악몽을 꾼 첫 번째 밤이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죽기 직전에 출산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기가 나오고 울고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기도 복부의 총상으로 죽기 전에 우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목에 메스꺼움이 있었고 저 자신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제 위치로 갔고 명령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탈북은 죽음이나 더 나쁜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가족이 처벌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가 한 모든 것이 죽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완벽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천천히 저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2년 동안 5명을 더 죽였습니다. 1월에 한 남자, 7월에 또 다른 남자, 11월에 한 여자, 2017년 3월에 젊은 남자, 그리고 8월에 한 명 더. 매번 스스로에게 더 쉬워질 거라고 말했어요. 매번 스스로에게 거짓말했어요. 매 죽음이 더 무거워졌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계속 쌓였어요. 2017년 10월까지 3년 동안 11명을 죽였습니다. 제 총알로 끝난 11명의 생명.
단지 자유를 원했던 11명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제 의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좋은 군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017년 11월이 올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 가족이요. 3년 동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판문점에서 완벽한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완벽한 복종으로, 완벽한 살인자로요. 하지만 밤은 달랐어요. 밤에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얼굴들이 찾아왔으니까요. 11명의 얼굴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한 명씩 세웠습니다. 첫 번째, 30대 후반 남자. 주머니에 가족 사진. 두 번째, 20대 여자. 내 여동생에게라는 편지. 11번째,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가족이 찾아왔으니까요. 11명이요. 제 손으로 끝난 11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됐을까? 답은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 명령씩 됐고, 한 번에 한 정당화씩 됐으며, 한 번에 한 거짓말씩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예요. 제 의무예요. 저는 군인이에요. 가족을 보호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했어요.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선택을 했죠. 매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요. 낮에는 그 진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제 위치에 서고 완벽한 동상이 되고 남쪽을 쳐다보고 남한 군인들을 쳐다보고 관광객들을 쳐다봤어요. 그들의 밝은 옷, 그들의 웃음, 그들의 명백한 자유를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이 적이라고 완전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들이 속았다고, 제국주의 아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을 보면 웃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억압받는다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만약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우월하다면 왜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걸까? 만약 남쪽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아무도 북쪽으로 넘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 위험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반역적인 질문들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자 이후에는요. 그녀 이후 제 안에서 뭔가가 부러졌어요. 정당화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예요.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대답했어요. 아니면 절망적인 사람들이야.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 제 의무예요.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 양심이 대답했어요. 살인이 의무일 수 있어? 아기를 죽이는 것이? 저는 군인이에요.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 영혼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살인자야. 그리고 너는 그 차이를 알고 있어.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그 내면의 전쟁을 싸웠습니다. 훈련과 양심 사이의 전쟁이요. 복종과 인간성 사이의 전쟁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심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탈북할 수 없었어요. 그건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죽음이나 더 나쁜 것을 의미했죠.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서고, 계속 순찰하고, 계속 쏘고, 계속 죽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 안에서 인간적인 것이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오, 괜찮아? 가끔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상급 장교들도 알아차렸습니다. 오 병사, 집중해. 제대로 해. 가끔 명령했어요. 네, 선생님. 대답하고 더 열심히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군인이, 더 나은 살인자가 되려고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있을 때요. 남쪽에서 버스로 와서 경계선 근처에서 내리고 사진을 찍고 우리를 가리키고 웃는 사람들. 그들을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제가 뭘 했는지, 제가 누구인지, 당신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만약 안다면 여전히 웃을까요? 여전히 사진을 찍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질려 달아날까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위험한 생각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저쪽에 있다면 어떨까? 만약 제가 저 버스에 있다면? 만약 제가 자유롭다면? 즉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위험했고 반역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계속 또 계속이요. 2017년 여름까지 악몽이 매일 밤이었습니다. 같은 꿈들이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고 아기가 제 손에서 죽는 꿈. 첫 번째 남자가 일어나서 저를 쫓아오며 왜? 라고 소리치는 꿈. 11명 모두가 제 침대를 둘러싸고 침묵 속에서 저를 쳐다보는 꿈. 질문하고 고발하면서요.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들을 것이고 질문할 것이고 보고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누워서 어둠 속에서 천장을 쳐다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얼굴을 씻고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본 사람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지만 눈이 달랐어요. 더 어둡고 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이게 제가 된 거예요? 볼 수 없어서 거울에서 멀어졌습니다. 제 위치로 갔습니다. 명령을 따랐어요. 완벽한 동상인 척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저는 이미 산산조각이었습니다. 박일병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어요. 4년 동안 판문점에 있었고 절대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제가 되려고 했던 완벽한 군인이었죠. 2017년 10월 어느 날 밤 함께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돌아섰어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표정으로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야? 내 눈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 위험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해해. 그는 말했습니다. 4년 전 나였어. 첫 살인 후. 계속 생각했지. 왜, 어떻게, 만약. 미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췄어.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걸, 느끼는 걸, 그냥 일로 만들었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닦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그게 가능해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생각하면 느끼면 무너져. 그리고 무너지면. 그는 멈췄습니다. 뭐가 되는데요? 가족이 대가를 치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그래. 그래서 생각하지 마. 느끼지 마. 그냥 해. 그리고 그는 멀어졌습니다. 계속 순찰하면서요. 저는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생각하지 마. 느끼지 마. 그냥 해.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박일병과 다른 베테랑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감정을 끄고 인간성을 끄고 기계가 되는 것.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느끼는 걸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만약 감정을 끈다면, 만약 완전히 기계가 된다면 구할 가치가 있는 게 뭐가 남을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말. 처음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진짜로 왔습니다. 명확하고 날카롭고 부정할 수 없는 생각이요. 즉시 밀어냈습니다. 불가능해. 가족이요. 엄마, 아빠 모두가. 하지만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더 강하게. 하지만 여기 남으면 계속 죽일 거야. 계속 또 계속.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며칠 동안 그 생각과 싸웠습니다. 낮에는 밀어냈고 밤에는 돌아왔습니다. 탈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할 수도 없어요. 가족이 죽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밤낮으로요. 그리고 2017년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가족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6살 소녀가 저를 쳐다봤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2017년 11월 12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또 야간 교대였어요. 추위는 뼈에 스며들어 나가지 않는 11월 한국 추위 그 자체였습니다. 4년 베테랑인 박일병과 함께 서쪽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죠. 그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어듣기 어려웠지만 그때 저는 뭔가 특이한 소리를 들었어요. 북쪽 숲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여러 곳에서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 한 쌍 이상의 발이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일병과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가 소총을 들고 신호탄을 공중으로 쏘았습니다. 빨간 빛이 나무 위로 폭발했고 지역을 유령 같은 빛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문점에서 3년 동안 본 적 없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완전한 가족이요. 아버지가 앞에 30대 후반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뒤에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10살쯤 되는 소년이 그들 옆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가끔 거대한 공포의 눈으로 우리를 향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4명이었어요. 함께 넘으려고 하는 4명의 가족. 단 1초 동안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는 그들을 쳐다보고 쏴. 박일병이 소리쳤고 그 순간을 깨며 소총을 어깨로 들었습니다. 저도 제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잔인한 명확함으로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봤으니까요. 탈북자나 배신자를 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아버지를 쏘려고 하는 거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를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엄마 아빠가 달리라고 해서 달리는 아이들을요. 아버지가 우리를 봤고 바람 위로 들을 수 없는 뭔가를 소리쳤고 아이들을 움켜쥐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30m. 제 마음이 비명 지르는데도 훈련이 작동했어요. 아버지를 조준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었고 가장 빠르며 먼저 국경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알이 그의 가슴을 맞췄습니다. 그는 비틀거리고 앞으로 쓰러지고 굴렀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을, 바람을,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던 모든 정당화를 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흔들었지만 소년이 그녀를 끌었어요. 엄마, 가야 해. 소년이 이제 명확하게 들리는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멈추지 말라고 했어. 엄마. 어머니가 일어났고 비틀거리며 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일병이 재장전하고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쏘았습니다. 총알이 어머니의 등을 맞췄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줄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갑자기 무너졌어요. 엄마. 소년이 소리쳤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 소녀가 그를 끌었어요. 오빠, 오빠, 달려야 해. 아빠가 말했잖아. 소년이 단 1초 동안 망설이고 그러고 나서 여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두 아이 10살과 6살 부모의 시체 위로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박일병이 소총을 다시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아이들. 그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요. 쏴. 소총을 들었습니다. 소년을 조준했어요. 10살짜리. 여동생을 끌고 있었죠.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11번 했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세면 12번이었습니다. 자동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이 있지만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랐으니까요. 아이들이었어요. 방금 부모 둘 다 죽는 걸 본 아이들. 부모가 말한 것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쏴. 박일병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소년이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군인으로 작동하는 제 마지막 부분을 부순 뭔가를요. 자신의 모든 힘으로 그녀를 앞으로 밀었어요. 그녀가 비틀거리고 거의 넘어지려 했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향해요. 우리와 여동생 사이에 직접 섰습니다. 마치 작은 몸으로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팔을 펼쳤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달려, 민지야. 멈추지 마. 10살 소년이 여동생을 위한 방패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일병이 망설임 없이 쏘았습니다. 소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녀, 민지는 멈췄습니다. 국경에서 단 2m였어요. 자유에 너무 가까워서 아마 총성을 향해 달려오는 남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가 쓰러지는 것을 본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엄마, 아빠, 오빠가 살아있는 것에서 모두 땅에 죽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6살이었어요. 7살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마 그날 아침 묶어준 포니테일을 한 너무 큰 분홍색 재킷을 입은 아마 물려받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아이. 박일병이 소총을 재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걸었어요. 움직이지 마, 꼬마야. 박일병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침착함이었어요. 소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했어요. 안녕이라고 해. 그리고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박일병이 아니라요. 저를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쳐다봤는데 제가 즉시 알아본 표정으로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거울에서 봤던 것이었으니까요. 혼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인 혼란이었어요. 왜 세상을 잃었고 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들이 그녀의 가족을 죽이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요. 그리고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질문을 봤어요. 제게 직접 향한 침묵의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 군인 부분이 자동으로 대답하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살 소녀를 쳐다보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진실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할 수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을 가르는 갑작스러운 명확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할 수 없어요. 이 소녀를 죽일 수 없어요. 부모가 말한 것을 한 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게 될 수 없어요. 저는 11명을 죽였어요. 하지만 항상 어른들이었습니다. 달리기로 선택한 어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을 따랐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은 죽었고 왜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방아쇠를 당기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를 죽이면 오충성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살인자만 남을 거예요. 기계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것이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박일병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손가락이 누르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응했어요. 그가 쏘는 순간 그의 팔을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총알이 소녀에게서 반미터 떨어진 땅을 쳤고 흙을 일으켰어요. 뭐 하는 거야? 박일병이 소리쳤고 제게 돌아서서 밀었습니다. 넘게 했잖아. 하지만 소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맞을 뻔한 총성이 그녀를 얼어붙음에서 깨웠어요.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이렘.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남쪽으로요. 남한 군인들이 이미 벙커에서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그녀에게 닿았고 팔에 안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녀는 소리 지르며 뒤로 가족이 반대편에 죽어 누운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탈북자를 넘게 했어. 박일병이 이제 제 얼굴에 대고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탈북자가 성공적으로 넘게 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네. 저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직접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것. 탈북자가 탈출하게 했다는 것. 적에게 동정을 보였다는 것. 제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
아마 처형되거나 정치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6살 소녀, 살아갈 뻔, 사라지는 그 소녀를 보며 3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제 괴물 같다고 명확히 보는 명령을 따르며 끝낸 모든 생명에 대한 거였습니다. 보고할 거야? 박일병이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즉시 사격을 방해했어. 탈북자를 넘게 했어. 너도 배신자야?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알아요. 가서 나를 보고해. 당신 의무를 다해. 그는 미친 사람을 보듯이 저를 봤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3년의 광기 후에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일 수도요. 박일병이 검문소를 향해 걸어갔고 무전기가 이미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년의 시체 위에 서서요. 끝내는 것을 도운 3명의 생명. 구한 1명의 생명.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될 수 없어요. 제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이들의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더 이상 4명의 가족을 위협으로 여기는 시스템을 섬길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이 명예나 의무나 봉사인 척할 수 없어요. 남쪽을 봤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곳. 자유를요. 즉시 제 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영혼은요. 그리고 그것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체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검문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일병이 이미 무전기로 저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곧 장교들이 저를 체포하러 올 곳이었죠. 알던 제 삶이 끝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제 마음은 달렸습니다. 계산하고 계획하면서요. 군용 지프. 행정 건물에서 항상 같은 곳에 주차돼요. 빠른 대응을 위해 항상 시동 열쇠가 있어요. 국경까지 열린 들판을 가로질러 500m. 그 구간을 따라 배치된 40명의 군인. 체포되기까지 5분.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필사적인 일을 할지 결정할 5분. 겁쟁이로 살거나 탈출하려다 죽을 5분. 행정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긴급하게 상급 장교와 얘기하는 박일병을 봤습니다. 장교가 올려다보고 창문을 통해 저를 보고 표정이 분노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항상 있던 곳에 정확히 주차된 지프를 봤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 건물에서 상급 장교가 나왔고 박일병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어요. 20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오병사, 이리 와. 지금. 그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매 걸음이 계산됐어요. 지프는 제 오른쪽으로 15m, 그는 앞으로 20m였습니다. 지프를 향해 달리면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5초가 있을 거예요. 차량에 도달하는 5초. 시동 거는 5초. 자유롭게 살지 여기서 죽을지 결정할 5초. 더 빨리, 병사. 장교가 명령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2걸음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뭐 하는 거야? 장교가 물었고 손이 권총으로 움직였습니다. 걸으라고 했어. 지프를 봤습니다. 장교를 봤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달렸습니다. 장교를 향해가 아니었어요. 지프를 향해요. 멈춰. 장교가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병사, 그건 명령이야. 하지만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오병사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그냥 남자였습니다. 뒤에서 부추 소리를 들었는데 박일병과 다른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프에 도달했고 문을 3개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열쇠가 거기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박일병이 운전석 문에 도달한 순간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직접 명령이야. 1단으로 바꿨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 차량을 멈춰. 장교가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총들이 들어 올려지고 안전장치가 풀리고 명령이 소리쳐지는 틀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총성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제 귀 옆을 휙 지나가며 사이드 미러를 폭발시켰어요. 두 번째는 앞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금속성 충격으로 지프 옆면을 쳤습니다. 국경을 향해 똑바로 운전했어요. 페달을 끝까지 밟고 더 많은 총알이 지프를 쳤어요. 앞 유리가 큰 폭발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큰 폭발음으로 터졌지만 4개의 타이어가 있었고 계속 갔습니다. 부서진 앞 유리를 통해 반대편에서 총성을 향해 달려오는 남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경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계속 운전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알이 좌석을 관통해서 제 왼쪽 어깨를 맞췄어요. 고통은 즉각적이었고 폭발적이었는데 누군가 뜨거운 쇠를 제 살에 박은 것 같았습니다. 소리쳤지만 핸들을 단단히 잡았어요. 지프가 흔들렸지만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팔 아래로 피가 흘렀고 유니폼을 적시고 핸들을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2발 더 맞았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견갑골 바로 아래 등 위쪽을 맞췄어요. 다른 하나는 더 아래, 척추 근처였습니다. 둘 다 저를 핸들의 앞으로 밀었고 1초 동안 시야가 하얗게 폭발했어요. 아니야. 고통의 안개를 통해 생각했어요. 기절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계속 운전해야 해. 혀를 너무 세게 물어서 피가 났는데 날카로운 고통이 충분히 머리를 맑게 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프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손상이었습니다. 엔진이 기침하고 고장났어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지프가 흔들리고 떨고 멈췄습니다. 후드에서 연기가 났어요. 달려. 제 모든 부분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달려야 해. 문을 열고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땅에 세게 부딪혔어요. 제 어깨가 새로운 고통의 물결로 폭발했어요. 하지만 일어났고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0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매 걸음이 척추를 통해 고통을 쏘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유니폼을 적시고 다리 아래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제 뒤에서 북한 군인들이 여전히 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교가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넘게 하지 마. 쏴. 쏴. 고통을 통해 귀의 윙거림을 통해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쪽에서요. 다른 억양이었는데 한국어로 하지만 다른 억양으로 소리쳤습니다. 계속 달려. 계속. 거의 도착했어. 또 다른 총알이 저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복부였습니다. 관통하는 것을 느꼈고 무릎을 구부리게 한 폭발적인 고통이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수 없었어요. 넘어지면 여기서 죽어요. 계속 움직여. 이제 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선이었어요. 너무 단순했고 너무 하찮았어요. 그냥 회색 콘크리트였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삶이나 죽음을 의미했어요. 자유나 처형을 의미했어요. 마지막 총알이 제 오른쪽 무릎을 맞췄어요. 뼈가 부서지고 관절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넘어졌습니다. 3개요. 제 얼굴이 땅을 쳤고 입이 흙과 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야. 일어나려고 하며 생각했어요. 너무 가까울 때는 안 돼. 일어나. 일어나. 하지만 제 다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박살났어요.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5m. 완벽한 선명함으로 콘크리트 선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팔로요. 왜냐하면 다른 팔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몸을 땅을 가로질러 끌면서요. 몇 미터가 고통이었어요. 몇 센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 뒤에서 부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달리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었는데 저를 도보로 쫓기 위해 위치를 떠났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요. 멈춰. 장교가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오충성. 그 선을 넘으면 배신자야. 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야. 3대가. 알아요.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멈추면, 돌아가면 그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야. 나도 고통받을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11명을 죽인 게 될 거야. 6살 아이들을 위협으로 여기는 시스템을 위한 살인자였을 거야. 그것보다는 배신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계속 남한 목소리가 이제 더 크게 소리쳤어요. 멈추지 마. 1미터만 더. 할 수 있어. 팔을 뻗었습니다. 콘크리트 선을 향해 손가락이 닿으려고요. 제 뒤에서 북한 군인들의 부츠가 너무 크게 들렸고 너무 가까워서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미터. 제 손가락이 콘크리트를 만졌어요.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한 영토예요. 그리고 손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강하고 긴급하고 앞으로 끌면서요. 남한 군인들이 총알이 여전히 머리 위로 날아오면서 콘크리트 바리케이드 뒤로 저를 끌었고 날카로운 딱 소리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잡았어. 한 명이 무전기에 소리쳤습니다. 북한 탈북자가 넘었어. 여러 총상. 앰뷸런스가 필요해. 바리케이드 뒤로 저를 던졌습니다. 한 명이 제 상처를 눌렀는데 출혈을 멈추려고 했어요.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며 소리쳤어요. 세 번째는 저를 몸으로 덮었는데 더 많은 총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시야가 가장자리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남쪽에 있어요. 자유로워요. 흐릿한 시야를 통해 바리케이드 사이 공간을 통해 뒤를 봤습니다. 북쪽으로요. 제 인생 전체를 보낸 곳으로요. 40명의 북한 군인이 국경 바로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소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한 땅에 있었고 저를 쏘는 것은 전쟁 행위일 테니까요. 그들 사이에서 박일병을 봤습니다. 순수한 증오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급장교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고 저를 가리키며 아마 뭔가를 명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명령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넘어 군인들의 줄 넘어 시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쓰러진 곳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년. 끝내는 것을 도운 3명의 생명. 결코 되돌릴 수 없는 3명의 생명. 하지만 구한 1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남쪽 어딘가에 있는 살아있고 안전하고 무섭고 충격받았지만 살아있는 소녀. 충분하지 않았어요. 죽인 11명을 결코 보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 피에서 제 양심을 결코 깨끗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뭔가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해야 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 남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토닥이며 눈을 떠. 앰뷸런스가 와. 깨어있기만 해.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만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피요. 이름이 뭐야? 물었어요. 이름을 말할 수 있어? 충성. 속삭이는데 성공했어요. 병사. 국경. 괜찮아, 오충성.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이제 안전해. 나만에 있어. 안전해. 안전해요.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단어였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던 단어. 하지만 이제 여기 5발의 총알을 맞은 채 누워서 아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고통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를 의미했어요. 저를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자유였어요. 인간성보다 복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스템으로부터 자유였어요. 그리고 제 시야가 마침내 완전히 어두워지면서 제 의식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제 마지막 생각은 그 소녀였습니다. 민지. 저를 쳐다보는 혼란스러운 눈들이었어요. 잘 살기를 바라요.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저를 괴롭힐 것처럼 당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나이가 들면 왜 군인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신했는지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사흘 후 남한 군사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5개의 총상인데 모두 살아남았다고요. 붕괴하기 전에 남쪽에 도달한 사실이 당신을 구했다고요. 행운이라고요. 이것을 행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제 몸이 천천히 치유되는 동안 남한 정보 장교들이 정기적으로 왔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북한 방어에 대해, 프로토콜에 대해, 보안의 약점에 대해, 받은 명령에 대해요.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할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된 것 이후에는요. 그들의 명령을 따라 죽인 11명 이후에는요. 하지만 악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얼굴들을 보는 것에 대해요. 배에 손을 얹은 임신한 여자에 대해요. 가족 쓰러지는 아버지, 비명 지르는 어머니, 희생하는 소년에 대해요. 박일병의 팔을 빗나가게 한 이유가 단지 순간적인 동정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소녀에게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받기 때문이었다고. 다른 인간을 보고 해치지 않기로 선택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그 소녀를 쏘면 제 안에 인간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 부분들을 제 자신을 위해 간직했어요. 나중에 올 치료 세션들을 위해요. 상처의 고통이 기억의 고통보다 적었던 긴 밤들을 위해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요? 그 병원 침대에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죽인 11명이 그러지 못했는데 살아남을 자격이 있나요? 제가 명확함의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족의 3명이 죽었는데요. 답이 없었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내내 남한에서 살았어요. 정부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월 생활비를,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도움을 줬어요. 새로운 신분증,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2년 동안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재건된 무릎으로 다시 걷는 법을 배웠어요. 여전히 절뚝거리는데, 특히 비가 올 때, 제 무릎의 금속이 추위로 아플 때요. 하지만 걸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치료도 많이 했어요. 북한 탈북자의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아는 심리학자와요. 죄책감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살인 정권의 도구였던 후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 3가지 교훈을 배웠어요. 공유해야 하는 3가지요. 왜냐하면 저기에 다른 군인이 있다면, 지금 국경에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을 들어야 하니까요.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이 드는지도요. 1.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신을 면제하지 않아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면제하지 않아요. 당신이 단지 군인일 뿐이라고, 단지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있다고 얼마나 말하든요. 방아쇠를 당길 때, 생명을 끝낼 때, 그 피는 당신 손에 있어요. 고위 장교의 손이 아니에요. 당신 손에요. 3년 동안 스스로에게 단지 군인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안하고 계속 기능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어쨌든 거짓말이었어요. 진실은 쏠 때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6살 소녀를 위해 다르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자유롭지만 죄책감과 함께요. 살아있지만 무게와 함께요.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쉽지만 양심을 따르는 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어떤 시스템도 인간성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스템도, 어떤 정부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당신의 인간성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시스템은 당신의 인간성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 시스템은 부서질 자격이 있어요. 탈북하는 것이 나라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알아요. 나라가 먼저 저를 그리고 자유를 찾는 모든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충성은 사람들에게예요. 시스템에가 아니라요. 3. 변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3년 동안 11명을 죽였어요. 3년 동안 완벽한 살인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게 제가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다르게 선택했으니까요. 그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3년의 살인을 되돌릴 수 없고 11명을 되살릴 수 없어요. 그 무게는 영원히 제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1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탈북함으로써,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거기 군인이 있다면, 지금 제가 했던 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들어야 해요. 변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어요. 작년에 민지를 찾았어요. 남한 당국이 도왔는데 이제 11살이에요. 서울 외곽의 좋은 위탁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를 돌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도 아마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언젠가 그녀에게 말할 거예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의 가족이 무엇을 희생했는지, 왜 군인이 그녀를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신했는지요. 아마 그녀는 이해할 거예요. 아니면 아마 증오할 거예요. 그녀의 가족을 죽이는 것을 도운 사람으로 저를요. 둘 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삶이, 그녀의 미래가, 그녀가 가질 모든 기회가 부모와 오빠가 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마침내 너무 늦었지만 올바른 것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오충성이에요. 29살이고요. 3년 동안 북한 국경 경비병이었어요. 11명을 죽였고 그리고 1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고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진실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듣고 같은 선택을 하고 인간성을 복종보다 선택한다면 그러면 아마 죽인 11명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그게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이에요.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